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영규입니다. 작년 8월부터 재외한인사회연구소에 방문 연구자로 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으면서 미리 한번 이런 발표할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제 7월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앞두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소장님이신 민병갑 교수님과 또 부소장님이신 김민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분야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분야는 아닙니다. 제 전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널리즘하고 이제 언론의 역사가 제 주전공인데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가면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미주 한인 언론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인종 갈등 문제를 미주 한인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종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흔히 다문화 가정 때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한국 내 연구자들도 인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연구에 참여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인종 갈등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 끝에 손쉽게 사실 분석할 수 있는 게 신문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분석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아마 미국에 와서 사시는 동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인종 갈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상에서부터 또는 아주 커다란 어떤 사회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되게 인종 문제로 인한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와서 여행을 하는 사람부터 아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유형은 좀 다르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되게 다 인종 갈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미디어는 그런 인종 갈등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재미 동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대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이러한 인종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랫동안 미국에 사셨던 많은 동포분들이 저보다 훨씬 인종 갈등 문제를 잘 아시고 또 많이 체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발표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저 파워포인트 컷수가 좀 많습니다. 40몇 창이 되는데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짧게 발표를 하고 오히려 여기 계신 많은 동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게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첫 번째 인종과 미디어 문제는 여러분 다인종과 민족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멜팅 팟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샐러드 볼로 보는 견해도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간 민족 간 갈등의 현실과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미디어는 인종 간 민족 간 갈등 문제 보도에 관심이 큽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죠. 되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론학자들은 미디어에 담겨진 예컨대 신문이라면 기사, 방송이라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가공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 중에 선택하고 가공하는 과정에는 각각 여러 가지 언론사가 처한 상황 같은 것들 또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들의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될 텐데요. 당연히 메인스트림 미디어인 주류 미디어와 소수민족의 에스닉 미디어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되게 백인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인종 문제 또는 인종 갈등 문제를 다루어왔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되게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경우보다는 되게 소수민족 연구자들의 연구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백인 미디어들은 대개 백인을 정점으로 하는 인종적 서열을 정당화한다. 그다음에 백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반면에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종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등한 존재 또는 범죄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소수인종에 대한 또는 소수민족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의 반복적 보도가 일정한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흑인에 대해서 범죄자 이런 식의 라티노에 대해서 또는 에이시언에 대해서 특정한 고정관념을 심어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인종 문제가 아니라 인종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인종 간 갈등 문제를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보도할 경우에 대개 그 갈등의 원인 같은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소수인종이 안고 있는 단점 같은 것들로부터 비롯된 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LA의 4.29 폭동 당시에 주류 미디어는 흑인과 백인 경찰 간의 갈등보다, 그러니까 또는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보다 흑인과 한인 간의 갈등을 더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나 당시 언론들의 보도가 있죠. 다음. 자, 그럼 소수민족 미디어와 인종, 되게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인종 문제를 보도하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에스닉 미디어들이 주류 사회가 구축한 인종 질서의 틀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형식의 보도를 하지는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 소수민족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걸릴 때, 그때에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에이시언의 한 부분인 코리안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는 신문 같은 경우에 흑인이나 라티노와 관련된 인종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이시언 또는 좁게는 한국인이 걸릴 때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주류 미디어에 의해 무시되고 왜곡된 소수민족의 이익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류 미디어는 인종 간 갈등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도하는 데 반해서 소수민족 미디어들은 인종 간 갈등의 원인을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는데요. 주로 백인 위주의 제도나 경제적 불평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 미디어들은 자신들 민족이 인종 갈등에 있어서 주로 피해자라고 생각할 만한 사안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죠. 일단 이제 뒤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민족들이 가해자의 측면에 서 있는 경우들의 보도들보다는 피해자의 측면에 서 있는 보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따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백인들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많이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라티노나 흑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그 편견으로부터 비롯되는 예컨대 라티노 종업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려는 경향 같은 것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LA 4.29 폭동 당시 한인 미디어들은 주류 미디어가 한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민명각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민명각 교수님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존 학자들과 다른 말씀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주류 미디어가 저런 보도를 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흑인이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한테 맞는 영상과 더불어서 붙여서 두순자 씨가 흑인 소녀를 죽인 것을 붙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다는 거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소수민족 미디어의 기능은 학자들마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가장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동화의 기능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민 국가에서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역할, 그러니까 동화 어시밀레이션을 위한 역할과 고국 문화의 보존이라고 하는 플로럴리즘에서 봐야 할 관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 영어가 서툰 이민 초기의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시밀레이션의 역할을 분명히 하죠.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회에 완전히 동화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아마 저 사이 어딘가에 그 한인 미디어,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디를 좀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에스닉 미디어 하더라도 영자로 발행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어시뮬레이션에 좀 더 가까이 간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민 국가에서의 적응과 고국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 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한 것이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외에도 자 밑에 보면은 뭐 부스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보 제공 기능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거에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외부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키고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갈등 보도는 이러한 방패막이 역할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갈등 관계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 백인일 수도 있겠고 흑인일 수도 있겠고 라티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같은 에이션 그룹 내에 다른 민족일 수도 있겠고, 이들과 갈등이 벌어질 때 그 위협으로부터 그 한인 커뮤니티, 예컨대 예를 들면 한인 커뮤니티를 지키고 내부적인 단결을 도모하는 뭐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이러한 그 에스닉 미디어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우닝 같은 학자는 다른 관점에서 지위 강화 역할이다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선 이러한 기능이 아마 가장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 한인 신문은 어떤 현황에 있느냐인데, 미국에서 다양한 한인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그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이러한 그 소수민족 신문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들이 이미 거의 100년 전에 나왔을 만큼 그 일찍부터 연구들이 되었는데, 최근에 일부 연구들에는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논란을 차치하고 나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 영어가 아닌 그 출신 국가의 언어로 발행되는 그 에스닉 미디어들 중에 그 한인 신문들이 굉장히 그 발행 부수도 많고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03년 말 조사에 318개가 발행된다고 조사된 결과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미 한인 신문은 미국 내 소수민족 신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 그런데 얼마나 읽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한 조사에는 실제로 최근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저 조사는 80년대에 나왔던 거를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민자의 5분의 1가량이 정기적으로 미국 신문을 읽는 반면에 한국인 이민자의 5분의 3은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는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2005년도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한국어 신문을 거의 매일 읽는다는 비율이 55.1%고 15.1%는 일주일에 2, 3회 읽는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어 신문을 주로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개 70%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독률 수치는 한국 내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이신문이 됐든 아니면 종이신문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든 간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보다 여기 동포사회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것 원인을 해석하는 건 오늘 연구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짧고 그 연령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한국어 신문을 더 많이 본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신문 중에 미주 한국일보하고 미주 중앙일보를 선정했는데, 두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의 두 지역까지를 포함하면 두 신문 모두 12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발행 부수 면에서도 2006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주에서 발행되는 한인 동포신문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신문 사이의 순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신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뉴욕만이 아니라 미주 전역의 기사를 분석했는데요. 특정 연도만을 다룰 경우에 대형 사건으로 인한 그해 대형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년치를 다뤘는데요.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전 애틀랜타 시장, 전 연방 하원의원, 전 유엔 대사였던 흑인 출신의 저명한 정치가가 한인 상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해는 당연히 한인과 흑인 사이 갈등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같은 해에
그 윌리엄 도널드 셰퍼라고 하는 전 볼티모어 시장이었고 당시에 메릴랜드 주 감사원장이었던 사람의 한인 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를 가지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게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인 신문들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2007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지니아텍 참사가 있었고 요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요. 2008년도에는 LPGA 영어 의무화 사건을 일부 신문들이 그 인종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2009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의원 선거. 케빈 킴 그 선거 때문에 당시 선거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인 후보와의 갈등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0년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인 수산인 폭행 사건 같은 게 있어서 백인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특정 연도만을 다뤘을 때 나타날 그 어떤 데이터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5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갈등의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건 중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규정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갈등의 실체를 접근하는 게 제 연구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 중에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언론이 인종 갈등 사건이라고 보도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종 갈등 사건 보도들의 기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그런 사건들과 관련된 키워드는 대략 저기 나와 있는 11개 정도의 키워드, 물론 굳이 찾는다면 저거보다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신문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11개의 기사 정도로 검색을 하니까 대개 인종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된 기사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두 개 합치면 한 8, 9천 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미주 한인이 등장하는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건 한인과 백인, 흑인, 라티노, 한인을 제외한 다른 에이션 그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이 등장한 기사들만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폭 줄어들게 되죠. 근데 미주 한인이 등장한 기사들 중에도 인종 갈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들을 다룬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한인이 등장하긴 했지만 저기 나와 있는 11개의 단어가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에서 넘어간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진 캡션에 단순히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데이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언급된 경우도 있겠고 해서 그런 건 다 빼고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세 번째로 역사적인 회고나 기록을 보면 대개 다 백인과의 갈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 들었던 부스터 펑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인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나는 추세했다. 대개 뭐 정치인이든 뭐 유명한 학자든 간에 되게 그런 기사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갈등의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1개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사 중에 3가지 기준으로 걸러냈습니다. 미주 한인이 등장하는 기사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 세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나 회고 같은 것들은 제외한다. 그 결과 5년치에서 중앙일보 243건, 한국일보 132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신문 DB의 검색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그 두 신문 검색을 해보시면은 중앙일보에 비해서 한국일보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두 신문이 다 교차 검색이 안 됩니다. 예컨대 인종, 차별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인종 차별을 붙여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종 차별해도 중앙일보는 교차 검색이 됩니다. 한국은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수가 중앙일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중앙일보가 많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뭘 보려고 했냐면 크게 양적인 분석하고 질적인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양적인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가 몇 건이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가 몇 건이구나 하는 분석을 하는데 그 양적 분석도 크게 보면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의 형식을 봤는데요. 이 기사의 형식을 본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이제 표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되게 어떤 사건의 경우에 스트레이트 기사,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건 뭐냐면 단순 사실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를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기획 분석 기사, 다른 말로 해설 기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기사들이고요. 의견 기사는 어떤 사실에다가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갑니다. 자기 주장 같은 게 사설이나 컬럼을 얘기하는데
어떤 기사 형식으로 다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도 있고, 사실 누구와의 갈등을 어떤 기사 형식으로 많이 다뤘는가를 이번에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따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기사 형식을 네 가지로 나눠서 스트레이트 기사, 기획 분석 기사, 의견 기사, 그다음에 탐방 인터뷰 기사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기사에 나타난 갈등 유형인데, 자, 액터와 빅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번역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이나 기구에 대해 선행 행위를 하고 결과를 유발시키는 개인이나 기구,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기구. 다음. 그래서 인종을 백인, 흑인, 라티노, 에이션, 한국인 등으로 나눠서 했는데, 한 기사를 단위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 기사에 여러 인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타인종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인종과, 근데 사실 이걸 더 세분화하려고 하면 타인종 중에 저 네 그룹 중에 누구누구가 나왔느냐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타인종을 묶어서 했는데, 대부분은 다 라티노하고 흑인을 묶어서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종이라고 분류된 거는. 그런데 기존 연구들을 보면 저러한 인종들 말고 어떤 제도나 기구로서 다루고 있는 대개 이건 인종차별의 주체가 될 텐데, 정부 또는 정부기관, 뭐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들, 뭐 여기에는 뭐 이민국, 차량국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경찰을 따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를 다루지 않았고 미디어를 다뤘습니다. 대개 뭐 샤해 연구나 이런 기존 연구들은 대개 기구로서 인종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기구로서 정부, 경찰, 미디어를 다루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학교가 주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연구하고 상당히 다른 점인데, 아마 한인 신문들의 그러한 학교가 인종차별의 주체로 나타나는 기사들이 많았던 것은 한국 학부모들의 뜨거운 자식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기사화되는 비율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학교가 인종차별의 주체로 나타나는 비율이 한인 신문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신 뉴욕에 오래 사셨던 동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애 학교 보내놓고 학교에서 겪게 되는 인종차별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하셨던 경험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그러면 인종 갈등이 어떤 인종과 인종 사이에서 일어나는가를 두 번째 봤다면, 세 번째는 어느 영역에서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한국인과 백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개 선거가 벌어지면 선거 국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케빈 킴하고 헬로란 후보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갈등 같은 것들, 대개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백인들이 대개 인종 갈등을 유발시키는 선거 캠페인을 많이들 하죠. 그럼 당연히 에스닉 미디어들은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하게 되니까 선거 국면에서, 또 기업이나 뒤에서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백인과 많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이 경우에는 흑인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활동이라는 게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객인 흑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고 신문 기사 제목을 다뤄놨더만요. 여러분들 아시죠? 워싱턴에서 있었던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한인 세탁소 하시는 분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소송을 걸었던 흑인 법조인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그 한 건만이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한인 건물주와 흑인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같은 것들도 보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기사에 나타난 갈등 영역 분석, 네 번째는 뭘 보려고 하냐면 갈등의 유형과 영역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 사이의 갈등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백인과는 주로 당연히 선거나 정치 영역에서나 기업이나 경제 영역, 또 하나 찾을 수 있다면 혐오 범죄가 많습니다. 백인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들겨 맞았다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인터뷰를 따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다룬 의견 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혐오 범죄의 주체가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흑인과의 관계는 기업 또는 뭐 경제 영역 같은 것들이 있고, 라티노와의 관계는 잘 짐작할 수 있다시피 노동 노사 관계입니다. 거의 100%.
양은 적지만 거의 100% 노동 노사관계에서 한국인 업주들이 어떻게 라티노들을 부당한 처벌하고 있는가 하는 기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걸 보려고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양적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렸다면 질적인 분석은 뭐냐면 양적 분석만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보도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틀로 보도하는가 하는 것들, 거기에 내재된 틀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연구의 방법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많이 는 다음. 따라 분류하고 집계하는 건데요. 저는 분석 한 코드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때 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분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적인 분석은 저 밑에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 인종갈등 기사의 형식을 보면 한국일보는 뒤에 이제 나올 중앙일보하고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일보는 또 문제가 아까 검색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검색 시스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008년도 5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다스탈치 신문이 DB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DB 구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 4달 반 정도의 그 기사가 검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양이 많고요. 그런데 의견 기사의 비중도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분석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 기사의 대부분은 라티노나 흑인과의 간극 개선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사 양은 적지만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의견 기사로 다룬다고 우리가 본다면 양은 적지만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근데 보면 중앙일보의 경우에 의견 기사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의견 기사에는 그 신문사의 사설도 있지만 신문사 내부의 사람 또는 신문사 외부의 사람이 쓰는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엔 독자 특고까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경우에 인종갈등 기사에 관한 의견 기사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 두 신문 모두 인종갈등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이 인종 갈등 문제라고 규정한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종 갈등 문제가 무엇이냐 보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가 어떤 것들을 그렇게 규정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되게 정말 그 문제가 인종 갈등의 문제이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경찰이 어떤 처벌을 가했다 하더라도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건 인종차별이다, 인종갈등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취재원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그거를 따서 보도에 집어넣게 됩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그러니까 그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가 직접 자신의 기사를 통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취재원의 그 얘기를 실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기자가. 그 취재원의 그 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자도 그거를 일정하게 인종 갈등의 문제로 그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취재원이 이거는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인 그 사건은 인종 갈등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걸 인종 갈등 문제로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들도 미디어가 그렇게 규정을 한 사건들이 적지 않다는 거. 중요한 건 대부분 인종 갈등 문제는 피해자가 인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개 인종 갈등 문제로 보도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연도별 변화는 별 의미가 없고요. 대개 한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취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기자들의 취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인종 갈등과 관련된 문제만 놓고 보면 아마 가장 취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범죄와 관련될 경우입니다. 인종 갈등의 문제가 범죄로까지 비화됐을 때는 되게 경찰서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뭐 한국의 경찰 기자 방식과 미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인종 갈등 문제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 많은 경우 보면 제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특히 백인으로부터 당한 인종차별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인종차별 당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교육 관련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한인과 백인 간의 갈등 기사들을 잘 보면 그 취재원으로 거기 인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보를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백인들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부르르 치를 떨죠. 이런 인종차별을.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아닌 경우에도 되게 인종차별로 미국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가끔 학교 선생님이 무슨 그 애에 대해서 하는 행위 하나가 이게 인종차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미국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인으로부터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종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한국일보, 중앙일보 모두가 다 많습니다. 그다음 뭐 저기 보시면은 흑인, 라티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시안과의 관계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시안과의 관계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일본인과의 관계는 욕구 이야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과의 관계는 선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용이 되겠지만 그 테렌스 박 후보에 대한 공격 당시에 이제 그 갈등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에스닉 미디어들은 대개 그 갈등의 중요한 원인을 제도적인 데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정부기관, 경찰, 검찰, 한인, 학교, 한인 미디어는 제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에서도 역시 백인과의 갈등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되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인종과 어느 인종과의 갈등이냐는 걸 빼고 그냥 영역으로만 본다면 기업과 경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백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흑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백인과의 관계는 주로 아마 그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관계를 포함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상인과의 관계일 겁니다. 지역 상인, 여기 플러싱만 해도 지역 상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24시간 영업하는 거,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뭐 이런 비즈니스 형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상인과의 관계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관계 이런 게 백인과의 관계에 나타난다면 그 앤드류 영 같은 경우가 한인 상인을 비하는 발언을 비즈니스로 분류했는데 그죠. 뭐 흑인 지역에 들어와서 시든 채소, 뭐 질 떨어지는 고기 이런 거 팔아서 돈 벌어서 부자 동네에 산다. 뭐 이런 비난을 앤드류 영이라는 인물이 했던 것도 여기다 묶었고 실제로 되게 고객들은 흑인들이죠. 이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기업 경제 영역에서의 갈등 기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 교육에서 많은 양이 나타난 건 좀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기사를 보기 전에는 저 교육에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봤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뭐 이 인종 갈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연구들에서도 교육 문제를 그 중요한 인종 차별을 유발하는 인종 갈등을 유발하는 기구로 다룬 연구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인 신문에 또는 나아가서는 한인 동포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개 인종차별 문제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학교 내에서 애들과의 다툼이 별거 아니었는데도 학교가 한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강한 처벌을 내리면 뭐 난리가 나서 갈등이 비화되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교육 문제, 교육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업 경제가 많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선거 정치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 시기에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선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일보보다는 중앙일보가, 한국일보는 DB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상을 평가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검색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교육이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일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 사이에서 어떤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데 잘 보시면 한인과 백인 사이에서는 선거 정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한인에 대해서 백인들이 선거에서 맞붙으면 대개 마지막에 가면은 인종 갈등을 유발하는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교포분들은 아마 케빈 킴과 헬로란이 붙었을 때의 그 경험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막판에는 적극적으로 인종 갈등 구도로 몰아갔죠. 그럴 경우에 대개 한인 후보들은 소극적으로 나갑니다. 인종 갈등 구도로 가면 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소극적으로 나가서 그 소극적으로 나간 결과가 선거의 패배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데 대체로 그 선거와 정치에서 한인과 백인 사이에 나타나고 기업 경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매상과 소매사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과의 갈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혐오 범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에서도 대개 학교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한인 신문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한인 학생과 백인 학생들이 싸움을 했는데 백인 학생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한인 학생이 더 큰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고요. 한인과 흑인 간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인과 흑인 사이의 관계는 기업 경제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약간 고민스러웠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석하기 전엔 한인과 흑인 사이의 관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병갑 교수님의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게 된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흑인 지역에 가서 장사하는 한인도 줄어들었지만 그 흑인 지역의 구성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인과 흑인 사이의 접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민 교수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을까?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다시 해봤냐면 인종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흑인 범죄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흑인으로 백인이 한인을 때리면 이건 전부 다 인종 문제라는 틀에서 프레임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인종 문제를 개입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뢰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흑인과의 관계에서 큰 일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흑인과의 관계에서 보도를 대단히 조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 문제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서 흑인과의 갈등을 굉장히 적게 다뤘다. 이 원인이 뭘까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그러려니 하는 측면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흑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인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접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흑인과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보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한인과 흑인과의 관계가 의외로 기업 경제 영역에서만 나타날 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의외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인과 라티노의 관계는 전적으로 노동-노사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인과 타인종과의 관계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되게 거론되고 있는 한인과 타인종은 되게 흑인이나 라티노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백인과는 선거, 정치, 기업, 경제, 혐오 범죄에서 그 다음에 교육 이어서 있고 한인과 흑인은 기업 경제에서 한인과 라티노는 노동 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양적인 분석을 마쳤고요. 질적인 분석으로 가면 되게 네 가지만 봤습니다. 한인과 흑인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건데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별에 대한 분노와 대항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정의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기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백인이 우리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분노와 그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항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제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인과의 갈등은 의견기사로 다루고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항 의지를 표현하려면 의견기사로 다뤄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아규먼트가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이게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저 셰퍼의 발언, 아까 말씀드렸던 볼티모어 시장과 메릴랜드주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발언은 조소와 냉대 그리고 모욕적인 인종비하라고 집약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 인종 혐오 범죄 같은 것들은 극우파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비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소수민족, 특히 한인들에 대해서 가해졌던 그런 것들은 바로 저런 식의 용어들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아규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의견기사의 양은.
그래서 되게 한인과 백인 간의 갈등은 백인들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한 분노의 표현과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흑인과의 관계는 양적으로 아까 적었다고 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갈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민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듯이 흑인과 한인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사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보면 흑인에 대한 한인의 편견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많은 한인 동포분들을 보면 여기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선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기사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느 한인 젊은 분이 한인 연세 많으신 분에게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질문했더니 그러더랍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무슨 둥이와 늙은이가 나왔는데 맥케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맥케인을 늙은이를 찍으라 그러더래. 뭐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그런 흑인을 비하하는 그 용어가 이제 물론 인용 표시가 돼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기사들이 드물게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아주 드문 기사였습니다. 나머지는 흑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비하하는 표현 같들이 나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할 때 간단히 언급된 경우조차도 대단히 적습니다. 자, 보시면 흑인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편견의 경계와 극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말씀드렸는데 백인 중심의 굴절된 시각에서 우리가 흑인을 바라봐왔기 때문에 사회적 폭동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은 동경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동경의 눈길로 짝사랑이죠. 백인에게는 사실은 다 같은 소수민족일 텐데 물론 흑인과 라티노와 지금 다른 점이 있는 위치가 있죠. 민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미들맨 띠어리나 이런 걸 포함해서 라티노 흑인과 아시아인의 이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의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다룰 얘기들은 아니겠고요. 어쨌든 백인은 동경의 눈길로 받아보면서 우리가 흑인 또는 라틴계 미국인을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 그런데 앤드류 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인 상인을 비하한 걸 보면서 그를 공경에 몰아넣는 것을 흑인들에 대한 앤드류 영에 대한 비판 기사는 있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비판 기사로는 유일한 게 이제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애틀랜타 시장과 연방 하원 의원과 그 유엔 대사를 했던 그 흑인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 한인 상인들을 비하해서 마치 흑인 지역에 들어와서 나쁜 짓 한 것 같이 이제 비하한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팩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를 공경에 몰아넣는 것을 흑인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 여파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단히 경계하는 것이 역력한 흑인들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라티노에 대한 것은 편견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마 무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라티노를 무시하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분석을 한국에 있으면서 했으면 많은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우선은 분석을 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취재 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들었고 또는 한인 동포들로부터 실제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인 고용주들의 부당한 대우만이 아니라 라티노들도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 한인 고용주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표현을 한다면 라티노들도 이게 야가졌죠. 노동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라티노 노동자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그 한인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실제로 여기 보면 그 라티노들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 아마 거기에는 무시하면서 비롯된 아마 그거는 막대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말 함부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으로 밀치고 때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임금과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적게 주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 두 가지일 겁니다. 크게 마구 대하는 것과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차이 같은 것들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대놓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비방을 서슴지 않는다. 손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살면서 한인 고용주들이 주로 이제 제가 보게 된다면 식당이었을 텐데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별로 인간 대접을 잘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저렇게 막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언론에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그런데 이제 히스패닉이 이 라티노가 흑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이제 현실과 관련해서 그 강해진 상대를 간과한 채 빈다간 차별의식으로 대하는 것은 무마음을 넘는 자해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제2의 사이구 폭동 같은 것들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래서 우리는 주류 사회에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타인종 커뮤니티, 특히 타인종 종업원인 라티노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인과 아시안, 한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에이시안 그룹과의 관계는 기사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본인과의 관계는 욕구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중국인과의 관계는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고 한인과 중국인 사이에 폭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들겨 패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욕구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그 욕구 이야기의 저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전쟁 범죄자의 자녀로서 양심을 감추고 실화인 양 위장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그다음 중국인과 관련해서는 저기 보시면 다른 단어를 쓸 것 없이 뒷공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대단히 분노를 했다라는 게 저거 칼럼입니다. 칼럼에 뒷공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전체를 공격을 할 때 한국인이 거기에 같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시안이 다른 인종과 갈등이 있는 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시안의 하나로서 명백히 한국인이 관계될 때만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단체들이 같이 움직여서 다른 인종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균열과 연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인과는 차별에 대한 분노와 대항, 라티노는 무시에 대한 자각과 반성, 흑인에 대해서는 편견의 경계와 극복, 에이션에 대해서는 균열의 현실과 연대, 뭐 이런 정도로 그 프레임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짧은 시간에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겠고 맞추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재미 신문들이 한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을 비교적 자주 다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한인과 백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한인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인이 백인에 대해서 가해자인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놀러온 백인들을 한인 갱단이 죽이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는 뭐 그래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몇몇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단히 드물죠. 백인으로부터 되게 한인들이 피해자. 그래서 앞선 기존 연구들도 되게 그 소수민족이 피해자인 경우를 다루는 기사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다음에 직접 백인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류 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들인 정부기관, 경찰, 학교, 미디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컨대 어느 신문을 비판하면 그 신문의 필자가 백인이라면 백인을 거론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문을 거론합니다. 학교라 하더라도 그거를 문제를 일으켰던 교사나 교장이 백인이라면 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한 한 그렇게 직접적인 인종을 표현하지 않는 제도나 기구를 언급하는 게 많다라는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기자들은 알 겁니다. 교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백인 누구누구 이렇게 밝힐 수 있을 텐데 기사를 쓴 필자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한인들이 가해자인 경우보다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독자들의 의식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서 독자들이 더 관심이 많겠죠. 우리가 강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좀 손해보고 당한 거에 대해서 독자들이 더 알고자 할 거고, 그런 독자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취재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해한 경우에는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는 경찰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건 기사가 됩니다. 종업원에 대한 문제가 라티노만이 아니라 같은 에이시안 그룹 내에 중국계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종업원들이 가도 시위를 하면 보도가 됩니다. 가시전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사건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한국인이 가해 쓰는 경우, 액터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 대한 보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요구도 아마 그러할 것이고 취재도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이 피해자의 입장에 선 경우가 많이 다뤄진다는 것이 우리 한인 미디어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백인과의 갈등을 보도한 기사들이 아까 어떤 영역에서 다뤄졌는지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백인과의 갈등 문제 피해갈 수 없고, 앞으로 한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주류사회에 우리 한국인들이 진출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백인과의 충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인 미디어들도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미 한인 신문들의 경우에 다른 인종과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덜 다룬 것은 한인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라티노와 관계에서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근데 라티노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렇게 보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가해자 입장에 선 경우엔 취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객인 흑인이나 종업원인 라티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 부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의 얘기인데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왜 한국인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하는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광고주일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일 수도 있겠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 광고주로서 이 가해자 입장에 서 있다고 보도될 만한 분들이 광고주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관 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을 집에서 가정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회사나 뭐 시당 같은 데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광고주이고 독자이기도 기관 독자이기도 한 이런 분들로부터의 반발도 염려가 되고, 왜 우리 민족의 치부를 드러내느냐는 비판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부담도 한국인이 가해자 입장에 쓴 보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라티노와의 갈등을 보도한 기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노사관계, 흑인과는 기업 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측면도 있지만 타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흑인들이. 근데 아마 한국인 건물주들이 임차인으로서 흑인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그럴 경우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경우들이 보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백인과의 갈등을 다룬 기사들은 양적으로는 많지만 대부분이 스트레이트 기사인 반면에 흑인이나 라티노와의 관계를 다룬 기사들은 양적으로는 적지만 상당수가 의견 기사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적게 다뤘지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경우. 그렇지만 그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실을 언론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러한 의견 기사를 통해서 흑인과의 관계나 라티노와의 관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인과의 갈등을 다룬 기사들은 백인에 의한 차별을 폭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면, 흑인이나 라티노와의 관계를 다룬 기사들은 타인종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다. 자, 그래서 대개 이러한 보도들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보도가 일정 정도 한인 동포들의 의식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한인 동포들이 처한 현실이 일정하게 이런 보도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열동률이 대단히 높은 현실에서 한인 미디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 미디어가 백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양적으로도 좀 더 늘어난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타민족과 타인종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